그래서 만해 선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은 큰 박수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즐겁게 그리고 좀 뜻깊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과 퍼포먼스 해주신 우리 중앙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과연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해 스님을 우리가 만해 후예들이라는 우리 대불청 일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해 스님을 과연 알아가는데, 과연 이 만해 스님을 알려면 어떤 분을 과연 모셔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듣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딱 맞는 적임자를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 박혜진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리고 굉장히 이 어떤 우리나라 사찰 관련된 문화, 그리고 고서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있죠, 나라말씀이라는 영화 아실 텐데요. 요 영화의 원작자이십니다. 우리 박혜진 선생님 좀 모셔서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부터 벗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와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소개받은 박혜진입니다. 제가 우리 대불청에서 만해 스님에 관한 토크 콘서트를 제안받고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나눠드린 내용물 속으로 좀 이따 들어가겠습님다만, 제가 사실 만해 스님을 만난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국당 공부를 통해서 만해 스님의 친구를 봤습니다. 그리고 꼬박 10년 뒤에 제가 강원도 신춘문예로 등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시인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던 유일무이한 시집이 님의 침묵이었고, 이것이 마침 오늘 2020년 7월 2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만해 스님의 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 앞에 제가 섰습니다. 사실 좀 떨리기도 하고, 만해 스님에 대해서 많은 것은 모르지만은 시인 마녀로서의 이야기를 오늘 2시간 동안 끌고 가고자 합니다. 지금 오픈 쪽에 있는 멘트가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가 인두불처럼 제 가슴 속으로 밀고 들어왔고, 중학교 3학년 때 님의 침묵은 모르지만 제일 먼저 제 가슴에 인두불처럼 밀고 들어왔던 시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모를 깊은 세계 속으로 저를 당겨주었던 것이어서 이 제목을 흔쾌히 바로 뽑았습니다. 지금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봤습니다는 메시지가 님의 침묵의 시집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첫 페이지에 오셨습니다. 이 침묵하고 있는 산이 과연 텅 빈 바다와 어떤 윤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보가 제가 시와 연관된 연보만 골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인물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 만해 스님께서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셨고, 또 특히 감옥행과 연관된 연도의 차이는 제가 아직 만해 스님의 연보가 완보로서 남아있는 정의된 것이 없어서
가장 이 여러 자료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1879년 8월 29일 날 만해 스님께서 충청남도 홍주에서 나셨고, 그리고 백담사에서 연곡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기 전까지, 그 중에 지금 고려 조선조 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기 전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1894년 6월에 벌써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무력 침략을 당해서 뒤에 1910년 대한제국이 침몰했던 것은 역사적 팩트로서의 기록이고, 그 전에 1894년 6월에 혼성여단이 6월 27일 날 경성과 인천을 장악하면서 그때 병력이 혼성여단, 요즘으로 치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 8,600여 명이 경복궁을 7월 23일 날 무력으로 점령을 합니다. 이 사건이 동학농민혁명과도 맞닿아 있고, 저는 오늘 만해 시인의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테마여서 역사적 근거와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님의 침묵을 쓰시기 전까지, 님의 침묵이 1925년에 쓰여지시는데 그 전까지 어떠한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양력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불교 유신론 1913년 35회에 간행을 준비했고, 조선불교 유신론이 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불교 대전에 대한 35세 되시던 해 1913년도에 불교 대전을 저술했던 것이 님의 침묵의 출간과도 아주 시절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대장경의 첨부를 참조해서 중요한 구절을 골라냈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불교 사상을 요약했던 불교 대전이 만해 스님의 오늘을 있게 했고 내일을 있게 했던 근본 바탕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정선강의 최근담 지필과 유식을 발행을 하고 3.1운동, 독립운동이 있었고, 제가 오늘 특히나 독립운동과 선사의 이야기는 비중을 조금 빼겠습니다. 시로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1925년도에 설악산 오세암에서 매월당 김시섭 선생이셨던 시편담 주회를 탈고를 합니다. 이것이 뒤에 이 강의의 중간 단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1925년이 47의 나이에 호련히 설악산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이 총 88편입니다. 분말과 독자에게까지를 합치면 총 90편인데요. 시로서 확립되어 있었던 것은 88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불과 7월에서 8월 29일 2달 사이에 88편의 시를 집중적으로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로 그분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익히 자라나는 후손들도 다 알고 있는 만해 한용운 시인,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한용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그 첫머리에 님의 침묵을 둡니다. 근데 님의 침묵이 막상 시를 읽어보면 쉬울까요? 교과서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고 님은 곧 조국이고
님은 곧 독립이라는 그 틀을 세워놓고 나서 그 답을 쓰지 않으면 정답이 아닌 쪽으로 만해 스님을 몰고 갔던 구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님은 님으로 두자는 거죠. 그것은 각기 일개 개개인들이 다 성향이 틀리고 개성이 틀린 것처럼 시를 강요하고 어떤 하나의 둥지 속에다가 넣지 말고 읽어보자는 것이 오늘 이 마당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바입니다. 그 메아리 화장장에서 답의를 하고 마무리 공동 묘지에 안장이 되신 걸로 일단 양력은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 유인문을 통해서 잠시만요. 유인문 확인할 수 있죠. 2페이지입니다. 만해 스님이 한글로 님의 침묵 88편을 쓰기 전에 39세 때 1917년 12월 3일 허변이 지금 저 사진을 보고 계시면 슬라이드의 저 우측에 있습니다. 정사면 12월 3일 밤 10시쯤 좌선 중에 문득 바람에 부딪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의심을 버리고 확연하게 깨달은 경지에 든 바 있어 이 한수를 얻었다. 이렇게 오른쪽 끝단에 저렇게 지금 저 만해 스님 신무장을 가면 지난 100주년 기념 때 신무장 안에 벽에 걸려 있는 시를 만해 스님의 판각했던 시를 찍어서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남아 도처 시 고향이요 이인장제 객수중 일성 한파 3000개 또리 설리도화 편편화 지금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서 빨간 글씨로 보이는 것이 눈보라 속 복숭아꽃 조각조각 굵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은시의 계맥이 어떻게 떨어져 내려오냐면 만해 스님의 마음의 스승이었던 경호 스님의 시와 오도송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에 지금 빨간 표시를 했던 것의 편을 한번 봤어요. 편홍으로 되어 있죠. 근데 옆에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만해 한용운 시인의 함자 제일 끝 보면 틀립니다. 날비자가 되어 있죠. 요 날비자와 홍자가 틀립니다. 오도송이 왜 한자가 틀릴까요? 이것은 만공 스님과의 일화가 있어서 한자가 바뀝니다. 환갑 잔치를 하시고 오도송과 연관된 6편의 병풍 글씨를 써주시면서 만해 스님, 지금 이건 만해 스님의 친필 글씨예요. 친필 글씨에 지금 편비로 되어 있죠. 만공 스님과 법거량을 하시다가 만공 스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오도송이 왜 풀고야 되느냐? 당신 덜 깨달은 거 아니야? 이런 만공 선사께서 만해 스님보다 8살이 많은, 어떻게 보면 세속으로는 형님이죠. 형님이지만 같은 도반이십니다. 그릇 하나를, 빈 그릇 하나를 두고 수월 스님과 법거량을 할 때 그릇을 그릇이라 하지도 말고 그릇 아니라고도 하지 마라. 뭐냐라고 물었을 때 수월 스님이 문을 열고 바로 밥상을 던져버립니다. 이 불굴홍차, 이 깨달음의 경지 속으로 들어갔던 불궁과 이 날비자가 그 극한의 슬픔과 이 신민주화되어 있던 이 나라에서 거의 불다른 것이 떠져주고 있는 메시지와 여기보다 더 극한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빛자가 어떻게 보면 같은 듯 다르다는 얘기죠. 깨달음의 경지에 든 분들의 생각까지도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습니다. 이 오도송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지금 왜 필요하냐? 이 눈보라 속
복숭아꽃. 사실 극대비 되는 역설이죠. 이 오도송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바탕이 님의 침묵의 시 88편을 끌고 가는 영어로는 패러닥스로 하지만 이 역설과 극한까지를 대비시켜 줄 수 있는 줄기가 만해 스님의 오도송에 있습니다. 이 오도송의 근간이 님의 침묵 88편을 끌고 가는 핵심 철학이자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도송을 제일 먼저 보여드립니다. 사나이 가는 곳이 어디다 고향이라는 그 얘기는 그 부처님께서 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곧 주인이다. 이 나그네는 집이 없고 깨달은 자는 집 또한 없다. 몇 사람이나 그 나그네 근심에 잠겼느냐. 이 말씀, 이 깨달음의 말씀이 어느 날 혼연이 온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불교 대전을 통해서 8만 대장경을 읽어 내려가셨던 그 바탕 속의 힘이 선사로서의 입지를 39에 잡아 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8년 뒤에 님의 침묵으로 넘어옵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오도송이 왜 거듭 중요하냐는 것은 경허 스님께서 우리 선종사에서 선사들이 깨달음의 시 오도송을 하실 때 뜬금없는 듯 얘기를 하시잖아요. 경허 스님 같은 경우는 제비가 바다 속에 집을 짓는다. 날짐승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집을 짓고 불 속에 거미가 또 집을 짓습니다. 생뚱맞은 이야기들이 극대비될 수 있는 눈보라 속과 눈보라 속에 복숭아꽃이 핍니까? 벼랑 끝으로 끌고 갔던 백척간두 갱진일보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곧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깨달음은 깨달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 만해 스님 하면 동조합,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혁명가요, 선승이요, 시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자리매김해 주신 분이 조주은 선생입니다. 조주은 선생이 올해로 탄신 100주년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 버리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승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기도 한 그 조주은 선생이 이 얘기를 합니다. 혁명가요, 선승이요, 시인의 일체화가 만해 스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면목이요. 이것이 정삼각형과 같아서 다른 양자를 저변으로 한 정점을 이루었으나 각기 독립된 면이 있어서 후세의 전범이 되었다. 이 세 가지의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이라는 이 트라이앵글이 한번 갖춰지고 나서 교과서에 올라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해 스님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잡아주었던 분이 조주은 선생이었고요. 이 님의 침묵은 한 곳만으로도 현대시의 고전이 되었다. 저는 이 조주은 선생이 했던 이 말씀이 만해 스님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당 정인보 선생도 그 풍마나 매운 향내에 따르지도 못했다. 매운 향내 이 넉자야말로 선생의 진문맥을 보여줬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이 거듭 오고 있지만 저는 이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시인이 시인으로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88편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의 축복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오도성은 한시고 율시지만
님의 침묵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쓰고 있는 한글입니다. 그러면 한글로 전환되기 전에 한자 세대였던 만해 한영은 시인께서 우리 후민정음을 언제부터 어떻게, 그것도 거의 2개월, 2달 사이에, 그때는 한글 학회가 있기도 전이고 한글이란 말이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톡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님의 침묵을 꼭 사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88편의 시를 2번 소리내서 앉지도 않고 서서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조선의 우리 민중의 DNA 속에 가지고 있는 장단이 끝없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편 각기 독립되어 있는 시인 듯 보여도 만해 시인께서 백담사에서 88편을 불과 2달 사이에 획기적으로 단시간에 속성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신께서 쓰시기 전부터 구상해 뒀고 그것을 각기 작은 한 단편으로 끊어놨을 뿐이지, 같이 서서 읽어보면은 일관성 있게 백담사 계곡을 치고 도는 그 강렬한 물줄기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곡을 살짝 돌아갈 때 멈췄다가 한번 터져서 연물과 만나서 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그 줄기를 관통이 내려가고 독자에게까지, 사랑의 끝판까지 밀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만해 스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고, 제가 올해 이제 내년에 환갑인데 제 세종대학에 갑니다. 근데 47에 그것도 한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거는 딱 2달 만에 88편의 시를 썼다는 것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전대법륜, 이 법륜을 끊임없이 굴렸던 만해 스님의 할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자상하기 일데없는 말씀들을 님의 침묵을 통해서,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내가 깨닫고 나서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저희 만해 스님의 이 글씨가 어느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였고 문학평론가였고 시인이었던 송욱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님의 침묵은 한마디로 사랑의 진도다. 지금 저 슬라이드를 통해서 위에 보고 계시죠? 이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을 1974년에 쓰셔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소리 읽어도 이 송욱 시인이 님의 침묵 전편을 해설하시면서 썼던, 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찬송해야 할 모든 대상과 깨달음을 뜻합니다. 님의 침묵은 사랑의 증도가다. 만해는 선종사상 처음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사랑의 시로 드러내어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까이 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놓았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준 선생의 혁명가요, 선사요, 시인요 그 한편으로서 고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포문을 조준 선생이 열었다면, 그 말씀을 메아리처럼 받아서 송욱 선생이 만해 스님을 한 시를 꼼꼼히, 그것도 문학평론가고 시인이었던 분이 분석을 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은 두 번째로 만해 스님을 정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만해 시는 첫째로 신문학사에서 가장 넓으며 깊은 인간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스님은 죄다 모도 잡아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둘째로 그는 산문시가 이 땅에 현재 이 나라에서 표방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절실한 시를 싱싱하게 담고 있다. 저는 이 송욱 선생의 이 평이, 이 사랑의 증도가를 굴렸던 이 법륜이 님의 침묵 속을 관통하고 그런다.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말씀이라고 저는
매일매일 그 천둥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희열을 느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님의 침묵은 훈민정음으로 꼽히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만해 시인께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할 때 위원이셨습니다. 주시경 선생하고 처음에 한글이란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선어 악회에서 할 때 가가나 좀 2부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님의 침묵은 한마디로 이르면 만해 스님의 세심한 배려, 그 시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으므로 88편 속에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분말,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은 이 시집의 전체를 아우르는 서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이별은 미의 창조, 알 수 없어요, 나룻배가 행인, 당신을 보았습니다, 선사의 설법, 낙원 가시던 물에서 찬송, 당신의 편지, 지금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드렸던 것으로 좀 이따 들어갑니다. 해서 이 수의 비밀을 해 독자에게까지 옵니다. 이 선생님께서 평생을 님이라는 것을 안고 있었고, 님은 곧 중생이고 종이고 이 민족이었다는 거죠. 장미가 봄비를 기다리시 선생의 일생의 염원이었다고 하는 것이 조주현 선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말이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님의 침묵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시집들이 있고 이 땅에 무수한 시집이 있지만 시집의 서문을 대신한 분말이라는 말에서 황홀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님 말이 님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시읒 기억 이 분철된 그 우리 현대 표기법 맞춤법으로는 이 슬라이드에 지원이 안 됩니다. 한글에는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4쪽인데요. 그래서 이건 현대어구로 바꿨습니다. 님은 님만이 아니라 기른 것이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입니다. 장미와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봄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나를 사랑한다는 것 표현이 미묘하게 다르죠. 열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다. 이 님의 침묵을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키워드와 워딩이 하나가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지, 실천의지가 님이라는 것으로 메타포가 되고 비유가 되고 상징화돼 흘러왔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자유를 잃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상징을 잃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아버지를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런 좋은 자유를 알던 구속을 받지 않더냐? 너에게도 님이 있더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오도송 속에서 눈 속에 핀 도학, 복숭아. 그와 같은 이 상징들이 오죠. 마지막 이 규절이 서문에 대신한 얘기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씁니다. 지금 유인면에서 나눠뒀습니다만 문학평론에 이제 경상대 국문과 교수였고 누구죠 우리 황길산에서 황석영 선생하고 조선일보 신춘문예 보선까지 올라갔다가 밀려서 문학평론가로 돌아갔던 소설가인 신정국 선생은 쪽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망해버린 조선 땅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결애가 그리워서 이 시를 쓴다. 로 이 마지막 말씀을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독자에게는 마지막 시의 마지막 엔딩 멘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지금 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19페이지 있는데 그것은 그쪽으로 확인하시고 이 슬라이드를 봐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빨간 표시로 나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까지 읽히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망해버린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이 어른의 통탄은 내 시가 후손들에게 읽히고 싶은 마음이 단 수도 없다.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는 열어가고 새벽종을 기다리면서 붓을 던집니다. 그랬습니다. 던진다. 그 을충년 8월 29일 밤 끝! 그 백담사에서 마지막 시를 그 독자에게를 주고 이 시를 마무리 지었죠. 이것이 1925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이 설악산의 무거운 그림자가 열어간다는 것. 그 2달 동안 고심참담하게 써내려갔던 시를 당신은 흔쾌히 우리 자손들이 보지 않길 바란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냐. 이것은 투쟁이요 실천이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 후손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이 마지막 독자에게 들어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다음 순서로는 이제 프린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이 얘를 조금 올릴 수 있나요? 이 슬라이드를 얘를 조금만 오늘 한글 파일로 아니 칠판으로 좀 넘어가고 싶어서. 칠판. 네. 그걸 쓰겠어요. 마이크를 좀 머리가 나빠서. 지금 그 2페이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온 장작이 가장 윗자리에 놓이다.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고 얼음이 물바람을 막다. 이 아궁이에 장작이 하나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어디로 오냐면 원효 스님으로 옵니다. 이 원효 스님은 한자 그 뜻대로 어떤 세력이죠. 이 원효 스님이 장작을 태워줬습니다. 이 땅에 불교의 새벽을 원효 스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첫 장작을 이 땅에 뒀습니다. 마지막 장작이 만해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무수한 장작들이, 무수한 고승 대덕들이 원효 스님부터 시작을 해서 어천 스님으로 해서 나홍 스님으로 해서 또 이 조선주의 무학 자초 스님으로 넘어오고 파무당 득통 선사로 넘어오고 해각존자 신미로 넘어오고 휴종으로 넘어오고 우리 송은 사명대사로 넘어오고 굴비마다 큰 어른 고승 대덕들이 났던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뒤집어지고 있고 흔들릴 때 원효 스님이 무의 힘으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발굴했다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작, 제일 뒤에 오는 장작이 제일 꼭대기 놓인다. 그 어른들은 당신의 온몸을 던져서 다비가 되고 사라졌습니다. 이 땅을 관통하고 있는 어떤 세력이 원효였다면 마지막 새벽 설악산의 마지막 어스름이 필 때쯤 님의 침묵을 쓰고 끝 일어났어요. 그 독자에게 이 초강본을 보면 딱 끝 일어났습니다. 이 어른이 얼마나 집중하고
원고를 마무리 지었던 것에 대한 그 법열이 왔으면 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선사들의 깨달음의 노래는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컨트롤 C, 컨트롤 V.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을 배워야지 복사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 저는 마지막 알림이 진실된 온몸으로 실천했던 깨달음 이의 마지막 장작이 만해집니다. 로 생각을 합니다. 저의 극단적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조계종에서 이 어른들의 원효 스님과 만해 스님은 없습니다. 족보에. 왜? 원효 스님은 요수공주님과 올라서 설총을 하고 만해 스님은 결혼을 하셔갖고 자녀를 뒀다라는 그 하나로 이 땅에 정신의 세력을 열었고 마지막 장작을 올리셨던 두 분의 본명은 지금 바로 옆 조계사 법통 속에는 없습니다. 이건 아이러니 아닌가요? 정작 내면을 들여다보면 더 부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록해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장 나중에 오는 장작이었기 때문에 제일 윗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야말로 궁궁을을 실천하고 배려하고 깨달은 다음의 일들을 이 어른들은 해왔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들을 이제는 더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47세 때 47대 한국 시사의 독보적인 형이상학의 높이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 님의 침묵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이 님의 침묵을 한번 보실래요? 5쪽입니다. 이 5쪽에 님의 침묵이 이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 시는 그리고 이 시를 제가 이 초간본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띄어쓰기와 마침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쭉 붙여져 있죠. 옛날 맞춤법 통일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옛 어른들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글쓰기 하는 마지막 샘플 케이스 전범이 이 님의 침묵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그 5쪽에 있는 텍스트를 좀 봐주시면 띄어쓰기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같이 한번 보세요.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가. 이걸 참어 떨치고 요즘 띄어쓰기로 하고 읽으면 당신의 본령이 안 느껴져요. 근데 이 가락을 타고 흘러가다 보면 백담사에 우리가 오늘 발을 벗고 계곡 속에 들어가서 그 물줄기를 느낀다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속속 읽어보세요. 황금의 꽃같이 곱곱 빛나던 옛 맹성은 차디찬 띠끌이 되어서 한숨이 미풍에 날아갔으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하는 것보다 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장단이 새롭습니다. 삶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밖의 일이고 놀라는 것은 새로운 슬픔 중에 새로운 슬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슬픔이 있었다. 이 속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역설과 상징들이 녹아져 들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만날 때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노래와 침묵이라는 한 소리가 극대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징이고 하나는 침묵입니다. 이것이 님의 침묵 속으로 흘러왔던 그리고 지금 그 외국으로 님의 침묵 만해 한용운 시의 시집이 번역되면 Love Silence입니다. 뒤에 지금 저 보시게 되면
나국대와 행인에서 그걸 잘라내 했습니다만 이 말을 모으고 펴고 흔들어 놓으면서 진실에 이룰 수 있는 표현은 이 니네 침묵만큼 강렬한 장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5년 뒤죠. 1447년에 세종께서 돌아가신 송나온 심씨의 명복을 빌면서 석보상절 전 24권을 씁니다. 그 24권 속에 21권에 이런 얘기합니다. 흰 것은 꿈이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흰 것은 꿈이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이 어른들이 백의민족 하듯이 흰 것은 꿈이었다. 왜? 침묵하면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흰 것도 아무 말이 없네. 말 많음이 말 많음을 불러 말 많을까 하노라라는 우리 속담들도 있잖아요. 이 상징성 이것이 뭐냐면 침묵은 바꿔보면 흰 것은 꾸밈이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침묵은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다는 것은 너와 나의 경계가 없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죠.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라고 해갖고 지금 여기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리고 지금 그 조계종에서 통일된 바다바람일다 신경 우리말로 읽기 저는 읽다 보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번역을 해갖고 표준안을 만들어 뒀다고 하는 이 바다바람일다 신경이 차라리 옛 어른들이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색중시공 공중시색 무상행시 여보여시 이 따라가신 장단보다도 장단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근데 이걸 지금 표준안이라고 해갖고 일반 한글로 그냥 뒤집어 놓은 엉뚱한 바다바람일다 신경이 되죠. 차라리 님의 침묵한 편을 지금 우리 그 원간된 얘기 속에 있는 그걸로 그 번역을 할 수 있다면 보세요. 마지막 뒤에서 넷째 줄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이거만큼 쉬운 멘트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쉽지만 쉽지 않은 메시지들 이것이 님의 침묵이 서문으로 대신해서 갔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는 다음에 6쪽 봐주세요. 이별은 위의 창조. 이것도 무슨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생뚱맞은 얘기예요. 이별이 위의 창조래. 근데 이게 제목만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미니와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 이별이요. 이것은 가장 견고한 정신을 가장 부드러운 형식으로 바꿔놨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선의 박살이 나가지고 그 해면은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그리워서 내가 이 시를 쓴다라고 했던 신경덕 그 선생의 1984년도에 썼던 그 멘트입니다. 저는 이 선생이 님의 침묵을 관통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과 시인의 정신세계를 아주 극명하게 정리한 문장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여기 모셔왔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형식의 쏟아 부흥으로서 새로운 시의 지평을 열었다. 혁명가의 글이 바로 탁발한 문학은 아니다. 그러나 훌륭한 신념은 좋은 작품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성실성은 원숙한 문학을 낳고 절박성은 문학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순수한 정신이 곧 시를 낳고 맑은 신념은 인간이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일러준다. 인간의 바른 방향을 말하지 않는 문학은 가치 없는 문학이며 가치 없는 문학은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럼 제가 그만해야 됩니까? 가치 없는 문학은 읽을 필요가 없지만 가장 견고한 정신을 가장 부드러운 형식으로 끌고 갔던 만해 스님의 시는 읽어야죠. 쫙 읽고 가야죠. 그리고 우리 바다바람일다 신경을 개편된 바다바람일다 신경을 쏭하지 마시고 하루 아침에 아침 공양 잡수기 전에 하루 한수라도 읽으면 88일 걸립니다. 하루 한 수만이라도 님의 침묵을 펼쳐놓고 읽어보면 불경을
10권 읽는 것보다도 더 좋은 쉽잖아요. 일단 쫙쫙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에서 이 진실을 불어 띄어쓰기 한자도 없죠. 근데 님의 침묵을 읽어보면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끊어 읽기까지도 옛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이 훈민정음은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Sound of Silence. 소리 속의 소리. 이 지금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을 타이틀 안에는 색과 공이, 있음과 없음, 없음과 있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저는 님의 침묵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있음과 없음과 없음과 있음이라는 그 공과 색을 마하라의 시인은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미는 이별의 장수다. 이별한다는 것은 만남을 전제하기도 하고 만나면 이별하고, 그래서 여기는 칠판 적지 않겠습니다. 회자, 정의어, 거자, 필반이라는 어려운 한자 아무리 써봐야 모릅니다. 근데 마하라의 시인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는 이별의 장수다. 그러다가 제가 이 국정교과서에 실려있죠. 알 수 없어요. 진짜 님의 침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보면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 원전 초간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것은 마하라의 스님께서 의도한 띄어쓰기예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보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이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이 터진 틈으로. 요 띄어쓰기가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경전을 외우듯, 그리고 옛 어른들이 경전을 읽어 나가는 그 오래된 송의 기법들이 이 속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이, 끝도 깊은 나무에 쭉 한 걸음에서 띄어쓰기 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발자취와 얼굴과 입김과 노래와 시와 등불이 이 휘몰이 장난처럼 휘감겨 갖고 알 수 없어요라는 이미지를 절정으로 산 꼭대기로 그대로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마하라의 스님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마하라의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오늘 마치 찬송가를 하듯 대중들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림이 됩니다. 이 또 무슨 지금까지도 가장 난해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기도 합니다. 타고남은 제가 기림이 됩니다. 이만한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이 가슴은 누구의 방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 님의 침묵 88편을 관통하고 있는 시들이 곳곳에 이렇게 말씀들을 숨겨두고 있고, 어떤 때는 숨어 있다가 조금이라도 알면은 바로 모습들을 드러내주는 백담사 계곡의 풍광과도 같이 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범상치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 마하라의 스님이 2달 동안 백담사 계곡을 스며 만행도 하시다가 산포도 하시다가 팍팍팍 올라오시는 거를 메모하지도 않고 당신이 머릿속에 저장해 뒀다가 딱 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는 신음을 흘러가서 그냥 써내려갔던 것들이 많이 읽어보면 보입니다. 입니다만 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초간본을, 지금 이 초간본 말고 자상한 배려를 해서 시인들이 현대의 맞춤법에 맞는 걸로 해서 읽으면요, 이 초간본의 맛이 안 납니다. 이 초간본은 띄어쓰기 없고, 당신께서 1926년 5월 30일 날 했던 책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정관에 가서 제가 4년 전에 강연을 하다가 봤습니다. 근데 삼중당 문고도 그렇고 지금 한 58종의 님의 침묵에 시가 나와 있지만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
1926년도에 나왔던 이 초간본을 가지고 처음 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고 나고 입에 붙이고 나면 만해 스님의 본령이 밀고 들어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시 읽기. 옛 어른들이 읽고 왜 경들을, 청수경 같은 경우는 막 지금도 다 어른들 외우지 않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게 아무런 뜻이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는 이루어지게 하소서, 꼭 이루어지게 하소서. 산스크리트어에 담겨져 있는 본뜻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 무슨 주문처럼 들리죠? 절대 주문이 아니에요. 산스크리트어의 본뜻으로 읽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꼭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네 가요. 지금 곧 가요. 그 장단과 리듬이 뭐가 틀려요? 근데 그것을 수리수리 사바 하면 모르든 만해스님은 그걸 네 지금 곧 가요. 그래서 지금을 이제도 바꿔버립니다. 네네 가요. 이제 곧 가요. 지금과 이제라는 것이 이렇게 단어가 다른 듯 같습니다. 그 느낌들이 그 시시각각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다른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8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른 표현이. 이것은 교과서에 실려있고 하도 멋진 표현, 멋진 시여서 이 산문이 시였는데 니네 친구 8편 속에 산문시가 아닌 몇 안 되는 시입니다. 짧습니다. 딱 10줄입니다. 이걸 하버드대 교수인 데이비드 메칸, 그래서 제가 이거 길지만 이 하버드대 교수의 그 논문을 요약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 외국 학자가 본 만해 한용운 시인의 철정의 핵심 사상을 그대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니네 친구 88편 속에서 5손가락 안으로 뽑으라면 아마도 이 나비뼈와 행위는 가장 쉽고도 가장 심오한 시 속에 입을에 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만해 스님의 아주 탁월한 백미 중의 백미인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더 좋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나는 나롯되 당신은 행위,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흑발로 나를 짓밟고 간다는 그 상징성이 이 지금 그 일제 강점기에 들어왔고 그 외군의 군합발에 짓밟혔다는 생각까지도 그냥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밀물져 들어올 정도로, 근데 그 밟고 들어온 사람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알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안에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죠?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가다. 나는 나를 빼, 당신은 내. 이 데이비드 메칸 교수는 그 중간 밑부분에 파란줄을 했죠. 이 데이비드 메칸 교수는 이 시집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며 걸작이자 모든 시가 잉태될 때 도달하고자 하는 정점이다. 그리고 저 밑에 내수 보세요. 보다 야성적인 당기 효과, 쿵쾅거리는 행위 종결은 마지막 두 음절인 행위의 이 절대적인 장고 똥똥똥똥똥 소리 등을 통해서 나룻배와 행위는 농부에 가깝다. 전 국내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룻배와 행위는 이 행간 속에 들어있는 장단과 리듬과 변조와 춤의 가락을 백성인들이 벌판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안고 얕은 여울이나 깊은 여울이나 가리지 않고 건너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저는 지금까지 나룻배와 행인에 대한 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시의 가장 백미가 아닌가. 그 다음 구쪽을 보시면 우리나라 김재현 교수와 로널드 해치가 번역한 님의 침묵 속의 나룻배와 행위입니다. 이 영어를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따라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양반들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상징어가 탁월하고 비유가 빛나는. 근데 이 나룻배와 행위,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선각 이 고승대덕들에 앞서 있었던 그 전통들이 이 나룻배와 행위 가장 쉬운 노래 속에 밀려 들어온다는 것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패임을 인정하고 선의 관점에서 돌아옴에 대한 한용운의 생각을 해명해 줄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시편담 주에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인 끝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가 한국 신문사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를 가장 명료하게 파악한 최초의 시이다. 서울대 북문학과 교수였던 문학평론가 김현 교수가 이 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화의 스님의 앞서 말씀드렸던 조준 선생, 그 다음에 송옥 선생, 그리고 김현 선생이 만화의 스님의 핵심을 잘 평론해 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앞서 이 역사의식을 신민주의에 대한 반항으로 보는 견해는 찬동할 수 없다. 이 신민주의 사관과 윤물사가 특히나 70년 넘게 이 땅을 이 휘젓고 넘어갔던 신민주의 사관이 심어 놓았던 만해 스님 그리고 종교 만해 스님 그리고 님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그 유리절벽을 깨부수지 않고는 님의 침묵의 본령은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가 김현 선생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송국 선생께서 80년대 다시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인끝을 한다는 것은 만해 스님께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회 참여, 이 뼈저리게 느꼈던 사회 참여가 곧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인끝을 한다는 것으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돼서 같다는 거죠. 이렇게 시를 하나 뜯어보면 만해 시인께서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알갱이들이 슬며시 뭐에서 그 텅 빈 논에서 모시기를 하고 나가지고 슬며슬며 모들이 올라오듯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아닌 듯한 논에 하늘자락과 산 그림자들은 다 와갖고 풀어줬지 않습니까? 님의 침묵이 던지고 있는 말씀의 요체가 지금 모래기를 끝내고 논에서 삽삭삽삭 바람이 불고 바람이 출렁거리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여인 모와 같다는 느낌이죠. 근데 이게 곳곳에 이렇게 쭉 가시다가 어떤 때는 불타는 연꽃으로 확 바뀌어버리시고 또 어떤 때는 이별을 했는데도 나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그 강가에 메워둔 낡은 나룻배를 보고 한간에 나는 당신을 안고 깊은 여름한 옆은 여울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곳곳에다가 배치를 시켜줍니다. 내가 이 그림을, 내가 이 시를 이렇게 썼으니까 니들이 알아쳐먹고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림 설명 없이도 니들 스스로 자각해라. 부처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셨던 자각, 깨닫는 자는 네가 깨달아야지 내가 깨닫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80년 넘게 말씀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그러셨어요. 난 한마디도 안 했다.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 불경들 읽어보면요. 불경스럽게도 불경을 읽지 않은 사람과 돈독하게 불경을 읽었던 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대표 경전들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자상하기가 이럴 데 없어요. 저 같은 성질하고 말씀 안 할 텐데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알아먹을 때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원각경이나 화엄경이나 능공경이나 오법 연화경을 잘 들어보세요. 안 하는 존재인데 문 열어봐 이놈아. 뭐가 보여? 안 보이는데요. 그럼 또 이렇게 봐라. 했던 얘기를 또 해주시고 또 못 알아들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이 88편의 님의 침묵에 속을 관통하고 흐르는 것도 부처님 말씀과 틀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부처님은 한 번도 님의 침묵 안에서는 등이 없지를 않아요. 호각호일 안 해요. 부처란 말씀 한마디도 안 해. 많은 문학평론가들이 또 이 시를 분석하는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뿌다다 님이 곧. 근데 만해 스님은 뿌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읽는 사람이 알아서 받아들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님의 침묵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만해 스님의 고도의 스킬, 이분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로 장단 속에다가 밀어 넣었던 것은 한마디로 이르면 배려입니다. 만해 스님은 성질이, 아까 우리 슬라이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용광로보다도 더 뜨겁게 불타는 눈빛 속에 자상한 여인네보다도 더 자상한 범부들 같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계세요. 겉은 깜찍해 보이신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죄수 찍을 때 찍었던 정명관입니다. 저는 이 사진만큼 만해 스님의 성정과 정신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은 없다고 봅니다. 이 깜빵에 들어갈 때 깜빵 앞에 들어가면서 찍었어요. 35살? 그러니까 27세까지 좀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선사의 설법이라는 것으로 만해 스님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라 선사의 설법이라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원효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617년에 나셔갖고 686년에 그 70세까지 사셨잖아요. 원효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가 생기면 씨앗은 없어진다. 얼마나 쉬운 멘트예요. 열매가 씨앗과 동질 같은 몸에서 났지만 열매가 생기면 씨앗은 스스로 나와버려요. 꽃이 피면 꽃은 피는 순간 나무에 매달려 있질 않아요. 나와버립니다. 이 선사의 설법이 그러한 얘기들을 바탕에 깔고 있는 시입니다. 나는 선사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사랑의 줄을 끊어라. 고통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이게 지금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도 만해 스님은 어리석다라고 툭 칩니다. 사랑의 줄에 묶인 것이 아프기는 하지만 더 아픈 줄 몰라. 그래서 이 속에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그 선종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상상력의 메시지를 그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현철이 부르고 있는 싫다 싫어 우리 요즘 뭐 K-팝이 뭐죠 그 멘트가 뭐죠 트로트가 대세인 그 현철의 싫다 싫어에도 사랑의 거미줄에 묶인 줄도 모르고 이 선사의 설법을 보고 이 작사가가 바로 멜로디해서 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사랑하고 이렇게도 애를 태우는 싫다 싫어 그럼 또 사랑. 지금 만해 스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하고 거의 박자가 같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만해 스님의 이 선사의 설법이 이제 후를 장작 지우겠습니다.
본말 쓰자면 시는 선객이 수놓은 꽃으로 놓은 비단, 선은 시인이 옥을 다듬는 칼. 당나라 말기 5대 때의 이 금나라 때 시인이 쓴 얘기입니다. 시는 선객이 꽃을 놓은 비단이다. 우리가 번역하고 은혜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판납대장경 그리고 또 이 대장경 속을 관통하고 흐르는 부처님의 말씀을 만해 스님은 꽃비단에 꽃술을 놓듯이 금전 번화를 비단은 뒤집어도 비단이다. 이게 번역의 핵심입니다. 부처님 말씀답게 번역해 주는 게 비단을 뒤집어 놔도 비단인 것과 똑같다. 그것을 내 생각 넣지 말고 그 여시 아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네 생각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환장하고 내는데 양반은 환장 안 들고 장만 들어도 있고 그럼 내 생각이 들어간 그 말씀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죠. 꽃실로 비단이 술을 놓듯이 똑같이 가되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근데 이 선이라는 것도 시인이 칼을 들고 옥을 다듬는 것과 같은 절차 탐모여 고통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들이 이 지금 선사의 설법 속에 바탕이 돼 있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이 12쪽을 제가 왜 그랬냐면은 지금 그 불교 시인이라고 하는 만해 시인은 불교 시인이 아니에요. 만해 시인은 스님도 빼고 만해 시인은 만해 그 자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시를 골랐습니다. 뭐냐면 벽암록에서 나오고 있는 멘트. 이 만해 스님이 님의 침묵 88편 속에 몇 수가 없어요. 선사의 설법 나오는 가시덤불에서 그 마지막 구절 보시면 일경초 장육금신 일경초 요거는 그냥 번역한 것을 그렇게 본 것과 같아요. 요 얘기가 어디로 나오냐면 이게 벽암록과 법문용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 선문영성 속에 실린 조제말을 보시면 이 절대적인 행동 속에 자유자재하려면은 비유를 들었죠. 밝은 구슬이 손바닥에 있는 것과 같다. 구슬이 아니라 구슬이 거울이라고 했을 때 이 거울과 같은 쪽으로 거울에 오랑캐 놈이 오면 오랑캐 얼굴이 보이고 떼놈이 오면 떼놈이 보이고 신라인이 오면 신라인이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현상을 증문적으로 보라는 말씀들을 나고는 가시덤불 속에 있습니다. 가시덤불이면 고통의 바다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쇠복을 나고는 가시덤불에서 이렇게 어른이 눈칩니다.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과 어려움은 수정구슬과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애들로서 그냥 이 말씀 속에 넣고 있습니다. 구름은 가늘고 신림은 얕고 가을산은 휘었는데 화려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꼽기도 합니다. 이 곱다는 것과 그럼 단풍은 딱 들고 나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한 시절들이 어렵다라고 징징대지 말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라는 말씀을 애둘러서 이렇게 나고는 거시덤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편입니다. 찬송까지 하면 이 송목 시인께서 그 송원 문화평론가께서 74년도에 그 내내 중국 전편 해설을 하면서 이 찬송이라는 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찬송과 같은 시가 있는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한다. 이 찬송은 바로 만해 한용은 그 자신에게 바쳐야 마다. 이 시를 분석하고 읽고 시인이었고 했던 분들이 이 만해 스님을 보는 눈은 차별하죠. 사실 그거 보면 아무런 것 같지도 않고 아주 평범해요.
님이여 당신은 백골이나 달리한 금결입니다. 봄과 광명과 평화를 좋아하시고 근데 마지막 귀절이 찬송이라는 것에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한 귀절이 됩니다. 님이여 사랑이여 어느 바다의 봄바람이 이것이 선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불교가 들어와서 여러 고승대덕의 머리를 관통하고 흐르고 있는 일관된 사상의 지략 얼음 바다의 봄바람 이렇게 툭 치고 가면 이게 찬송이래요. 노래가 아니고 그것도 찬송이 아주 극찬을 한 찬송의 노래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속에 만해 스님의 절정의 사고와 철학적 깊이가 있다. 이 송시인이 이날에 이 시가 있어서 시인이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조주 스님이 날마다 조주교 앞에 오던 찾아오는 성객들을 맞아들이면서 철을 대접했죠. 그래서 나온 게 끽따거이지 않습니까? 그 끽따거를 어른들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막 차 한잔 먹어. 차 한잔 마시게 뭐 절에 보면은 막 우리 차 따리는 동네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로 성철스님이 한 말씀 해놓으니까 경상도 차 한잔 먹어. 그거 안 해요. 끽따거 안에는 이 조주 스님이 조순 구피할 정도로 성피 이 법문의 대가였던 분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차 한잔 먹게 그럼 아주 번역을 빵점으로 한 거예요. 이 정도 번역을 해야지 만해 스님은 우리나라 번역가 중에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에요. 번역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번역이 왜 제2의 창작이냐 할 정도로 어렵냐면 이 불교 대전을 한번 꼭 구해서 보세요.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 불교 대전을 만드시다가 당신이 생각한 게 있어요. 이런 경전에 있는 얘기를 구결 끊고 한자 넣어가지고 번역하니까 뜻이 잘 전달이 안 돼. 이래서 당신이 그릇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님의 침묵은 이 땅의 표현의 방법의 그릇을 한자에서 훈민정음으로 바꿔놓은 획한 공로가 있는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의 마지막 징검돌. 이런 징검돌을 하나 백담사에다 딱 놓고 사라집니다. 저는 님의 침묵은 한마디로 이루면 훈민정음으로 꼽힌 마지막 연꽃, 불 속에 핀 연꽃이고 계곡물 그런 백담사 그 참 계곡물 속에 도랑을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메시지들이 당신을 보았습니다에는 함께 들어있다. 따라서 이 당신의 편지 속에서 조동현 선생이 하고 있는 불교는 불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운동은 민족운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은 문학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주현 선생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을 요 얘기를 밀어넣으면 새로운 만해 스님을 보는 시각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88편 속에서 이제 몇 편을 골라왔고요. 이 15쪽 봐주세요. 잠꼬대. 진짜 잠꼬대예요. 제가 파란 줄로 표시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마박에다가 님이라고 새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이 얼마나 지금 표현과도 다르지 않잖아요. 이마박에 날 때부터 안경 쓰고 나온 놈이 있어요? 날 때부터 내가 깨달은 사람하고 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부처 외에는 없어요. 부처 외에는 없어. 부처 날 때부터 당신은 천상천하주와 독존이었으므로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이마박에다가 님이라고 새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님이 조국이고 님이 독립이고 님이 잘하고 다투지 말자는 얘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네가 느끼는 그대로 좀 느껴라 하는 말씀을 이 참고대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발바닥에 목을 쳐놓고 붙들고 서서 엉엉 우는 것은 웃음이다. 이 참고대가 그런 의미를 읽어보면요, 참 그 메시지가 많습니다. 오셔요를 보실까요? 16쪽. 이 오셔요도 참 쉬운 듯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백담사 계곡을 흐르고 있는 장단이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장단을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장구를 하나 딱 메고 뚱뚱뚱뚱뚱뚱뚱 읽어보시면 장난이 들어요. 오셔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 장윤정이 꼭 부른 거잖아요.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이것도 만의 스님의 우리 지금 우리 트로트가 시인들의 시에서 이미지들을 엄청 가지고 와요. 그래서 쏙쏙 귀에 들어오고 쉬워요. 근데 그 바탕에는 만의 스님의 시들이 이 장단들을 몰아칠 때는 몰아치고 쉬어갈 때는 쉬어가고 그 느낌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어서 오세요. 이렇게 빼놓고 해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죠. 가만히 찍어서 오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오셔요 속에 관통하고 우리는 마지막 넷째 줄의 첫 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라. 어디로 와? 나의 죽음 속으로. 곰곰 읽어보면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더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시를 가지고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빵점이 되거든요. 이 고정관념을 제 얘기를 듣고 걸리는 순간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반모도 진보가 안 나갑니다. 오늘은 왜 제가 제 생각을 넣지 않고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읽었던 몇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줄로 드렸냐면은 고정관념의 틀에 말의 스님을 넣고 실 보지 말자. 앞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 스스로 만의 스님을 끝까지 한번 만이라는 화두를 제가 왜 그 극중치를 안 쓰냐면 극중치 안 쓰는 게 저 부처를 부처라 하지 부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존칭을 붙이고 극존칭을 자꾸 붙여버리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부처는 부처일 뿐 나는 나일 뿐. 그래서 제가 호칭 뺍니다. 또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것들은 좀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김우창 선생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 이란 그 고려대 지금 명예교수이신데, 저는 여기 한 번에 더 들어갑니다. 김우창 시인이 궁핍해야지만이 시인으로서의 절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 표현이 과격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백덕의 길을 끼면 시 안 써요. 뭘 열받고 고통받고 그 머리 짜내가면서 그 순간 궁핍해야지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랑과 나라가 뒤집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포스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때 그게 종교계든 그게 또 사회적 리더든 누구든 그게 망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많은 스님이 나 깨달았어. 그러고 그냥 뒷방 늘리로 딱 앉아버리면 뭐 없어서 먹으려고. 깨달아서 뭘 하고. 제가 성철 노장에게 이 말씀 물었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어요. 너무 아니고. 성철 스님에게 진짜 궁금해서 여쭤봤단 말이에요. 스님 깨닫고 나한테 어떡할래? 가임마 나가! 진짜 쫓겨났어요. 그 어릴 때 그 궁금하니까 많은 분들이 깨달았다 그래. 그럼 깨닫고 한도 안 못할 거냐? 깨달았고 당신 혼자 이막박에다가 아프지로 말씀드렸잖아. 니 깨달았다 하고 딱 붙여놓고 하면 뭐 할 거냐고. 안 하잖아요. 실천을 안 해줘야죠. 배려하고 아프면 만의 스님처럼 좀 자상하게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봐. 자상한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큰 고승대덕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왜? 배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무척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17쪽의 님의 침묵을 김우창 선생이 관통하고 있는 다와 갑니다. 이 사랑의 끝판. 이 사랑의 정말 끝판을 보내주고 계세요. 님의 침묵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있는 시입니다. 이제 요 시 끝나고 나서 이제 독점에게로 넘어가는데요. 이 시가 어떤
여덟 편의 마지막으로 쓴 것을 한번 목차를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고 계세요. 잠시. 맞습니다. 독자에게 있는 마지막 시인데요. 근데 이 시도 지금 이제 당시 장구 치고 농무 치고 이제 모시기 다 하고 싹 뿌려놨어요 이제. 좀 신난다고 장구 채만 들고 장구는 바깥에 백석세계에다 던져놓고 장구를 안 들고 들어가. 이 어른이 장구 채만 갖고 들어가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님의 침묵 읽어보면 첫수에 님의 침묵 첫수를 장구 가지고 쭉 때리고 그냥 딱 들어가시다가 순간 부어놓고 본체를 치고 위를 치고 곁을 치고 한 바퀴 둥글리고 했던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북을 다 두들기셨어. 장구를 다 두들기셨어요. 덩덩덩 북채 딱 놓고 들어오셔서 쓴 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장담이 너무 좋아요. 네네 가요. 지금 곧 가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네네 가요. 이제 곧 가요.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곧 가요. 이제 곧 가요. 그러다가 아이고 저것 좀 보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하시네. 이 바쁜 것과 게으른 것 마구의 메인 말은 꿈을 칩니다. 네네 가요. 이제 곧 가요. 이건 끊임없이 실천해 가겠다라는 또 다른 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고통의 벌판 속으로 일단 이제 붙여놓고 이 하나의 방편을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서 세상 속으로 들고 들어간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안고 백담사에서 내려오셔갖고 종로에서 다음 해 5월 30일 날 이 예배 신부 초간본이 나옵니다. 요 2달 전에 시편담 요회는 지금 제가 프린트해서 드렸던 시편담 주회 있죠. 이 시편담 주회가 대단히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것이 선종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현단이죠. 말씀담. 그러면 10개 이 숫자로 보면 10우도가 있죠. 우리 집 10우장 또 소우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10우도는 그림으로서 선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나눠드렸던 텍스트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선의 요결을 총정리한 아주 이 선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결서입니다. 이 요결서 하나만 곰곰이 읽어보시면 뭐 깨달은 다음에 뭐 할 거냐 뭐 산은 산이었어 물은 물이요 그 선종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건 올라가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랑의 끝판을 끝으로 님의 침묵은 종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독자에게로 넘어오죠. 저도 물 한 잔 볼게요. 예, 맞아. 피 들어줘. 이 20조의 텍스트에 있는 것을 지금 PPT에 잠시 보았습니다만 이 훈민정음의 역사, 훈민정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역사 속에서 수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비랍니다.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이 수의 비밀이 상당히 쉬운 듯 많은 메시지를 그리고 동아시아를 관통하고 흘러왔던 한자의 역사, 한문의 역사,
선종의 역사가 어떻게 이 수의 비밀이라는 우리 시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증거 또 하나입니다. 지금 텍스트를 한번 봐주실래요? 좀 켜줘요. 이렇게 하죠. 켜고 합시다. 좀 켜주세요. 끄니까 우리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20쪽인데요. 20쪽에 이 시가 수의 비밀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읽으시면 알 것 같고요. 이 수의 비밀이 진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월당, 설장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설악산 오세암에서 시편담을 요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이 좀 들어있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시편담 요해에 들어있는 수놓은 원앙을 그대에게 보이지만 금판을 남에게 주지 마라. 요 얘기가 어디서 오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와 선의 그 원홍문이라는 금나라 때 시인이 썼던 시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수놓은 원앙 다른 이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금바늘은 남에게 건네지 마라. 만해 스님이 1425년도에 오세암에 머물러 계실 때 앞서 매월당 설장 김시습께서 쓴 매월당 김시습이 쓴 시편담 요해를 읽고 뜻은 간절하고 여기는 한데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그래가지고 당시 팔을 엎어버립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본 선의 요체와 요결이 야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3개월을 붙들고 늘어져서 시편담 지금 프린트해 드렸던 것을 쓰셨어요. 지금 있던 시편담이 금나라 때부터 내려오고 그 5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고려 일현 스님이 썼던 걸로 내려오고 그 일현 스님이 썼던 것을 봐서 매월당 김시습이 북천정사 오세암과 설악산과 그다음 수락산 이쪽에서 시편담 요해를 했던 것을 만해 스님이 보고 만해 스님이 팔을 뻗어요. 그만큼 이 팔란 대장경 1000권 이상을 읽으면서 불교 대전을 읽었던 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선의 요체를 매월당이 본 건 매월당이 본 거고 나는 이렇게 봤다. 이 불 좀 꺼주세요. 이로 해서 프린트했던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가고 수의 비밀이 들어오죠. 불과 3개월 전에 시편담 주회를 끝 보고 바로 님의 침묵으로 들어와서 8월 29일 날 종교를 지었을 때 뒷부분에 이 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파란 줄하고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당겨오고 있습니다. 이 매월당 김시습이 돌아가시고 나갔고 3년 뒤에 훈민정음으로 언해를 합니다. 이 책을. 그리고 이 책이 호름이 사라져버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 나오듯이 또 안 나와요. 사라질 수 없었던 사라졌다라고 생각되던 이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철 스님의 제자인 원택당 스님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책이 나와요. 곰팡이가 썼어. 따라격이 있어서. 근데 성철 스님이 법문하신 걸 보면 이 시편담 요해를 매월당 것도 봤고 동안 산찰 것도 봤고 이련 스님 것도 봤고 만해 스님 것도 봤어요. 모아가지고 법문하시는데 절묘하게 잘 쓰셨어요. 이 성철 스님까지도 선의 요체의 알갱이를 가장
철저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또한 이 만해 스님의 시편담 주회라는 징검도리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만해 스님이 매월당 설장 긴실습의 시편담 주회 언해본을 읽어 그 언해본이 나타나서 드디어 이제 그 언해본에 그 매월당이 죽고 3년 뒤에 그게 1490년에서 1500년도로 넘어가는 14세기와 15세기와 16세기 완전히 바뀌는 100년의 한순간이 바뀌는 순간에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수의 비밀 속으로 들어왔고 옛 선종사를 관통하고 흐르는 것들이 어떻게 만해 스님이 육화하고 녹여가지고 우리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자상하게 시를 던졌던 것이 그 수의 비밀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대부스님 또 우리 만해 스님을 보시고 또 100년이 됐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판을 마련해 주신다 그러면 이 시편담 주의 시편담 요의 언해와 또 성철 스님의 언해본 이것이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발달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린트물로 대신할게요. 22쪽을 보시면 시편담 주의 책과 같이 들어있습니다. 22쪽 속에 제가 중간에 이게 첫 10수가 있는데요. 10개의 노래가 있는데 중간에 제가 파랗게 표시해 두고 있죠. 그대에게 묻는다고 시작해갖고 시민은 어떤 얼굴을 지었는가? 이 말씀이 어려워. 근데 비유하면 이글대는 화로 속에 피어난 연꽃, 불 속의 연꽃이에요. 이 연꽃을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하면서 만해 스님이 이 시를 이렇게 읽었고 이 시가 담긴 뜻이 이거다. 지금 프린트물 속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이 복사본 속에 제가 오늘 최소 프린트된 거는 거기 번역도 어른들이 해가지고 어려워서 제가 다시 재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군더더기가 없어요. 선사들이 말씀하신 거 막 찬 한 잔 먹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끽자거의 얘기가 뭐냐면 곰곰이 네가 네 생각을 좀 해봐 이놈아.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좀 알아들어 쳐보라. 그냥 차 한 잔 먹으면서 이놈아 요 물을 한 잔, 차 한 잔 먹으면서 생각 좀 해봐라. 생각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요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조수 스님 말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번역을 하려면 백화가 이 오투치의 번역이거든요. 생각 좀 하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차 한 잔 먹어라. 깨 있다 하고 차 한 잔 처먹고 잘 생각해보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시편담 주회도 만해 스님이 이렇게 선사로서 아주 새로운 경지를 열어뒀던 책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신행하시는데 선의 요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황식사인데 부탁을 해서 다 늦도록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24쪽을 좀 봐주세요. 한글이라는 우리 국문자가 이름이 생기기 전에 이름은 훈민정음이지 않습니까? 1443년 12월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던 누구나 아는 훈민정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한글 다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한글단이 두 그릇이면 세 그릇 있어야 되잖아요. 네이밍을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가지고 그것도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 정신을 살아남으려고 했던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계 어른들을 폄하하자는 것은 단 0%도 없습니다. 이건 왜곡도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네이밍을 했던 것은 존중보다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한글이 있기 전에 가가란이라는 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해 드렸죠. 1926년 12월 7일날 동아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이 가가란 한글이라는 말을 날이 바뀌기 전에 가나다라고 와서 착각하고 가가 개하고 최연배 선생들과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가가날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만혜스님이 오래간만에 문득 만난 님처럼, 야, 여기 또 님을 쓰세요. 오랜만에 만난 님처럼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기쁘면서도 슬프고자 하여 그 충동은 아름답고 그 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가나라는 시를 써서 보내줍니다. 거기 파란 줄로 했죠. 그 첫 행에 보시면 끝없는 바다에 쑥 솟아 오르는 해처럼 힘있고 빛나고 뚜렷한 가가나. 이게 어디서 오냐면요, 요 말씀이 금강경 오가의 소리 제1분 법회 인용문에 나옵니다. 경전을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마치 아이가 어머님 자궁 속에서 쏙 나오듯이, 해가 바다에서 쏙 올라오듯이. 그만한 순결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장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이 서로 그래도 국문자가 다시 태동을 하고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금강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세요. 그 다음 줄, 그 다음에 입으로 젖꼭지를 물고 손으로 다른 젖꼭지를 만지는 어여쁜 아기도 일러줄 수 있어요. 이만큼 우리 국민정음을 한글을 극명하게 노래한 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계집산에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처음 세종과 신미스님 기타 어른들이 같이 만들었을 때의 시절로 돌아가도 똑같습니다. 나라 말씀이 둥국에다가 문자와로 서로 사마때 알세 내 이런저런 저러 어린 백성이 느르고저 헐빼기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시럽혀디 못하는 놈이 아니라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로니 사람마다 숨이 니겠어 날로 쓰게 편안게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에 담긴 메시지하고 뭐 같아요? 호년 1443년 46년 그리고 세조가 죽고 나왔고 잘라졌던 그 전통의 맥이 만혜스님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부활을 했고 지금 우리가 공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맹력 제로 포인트 있는 나라 찾아볼 수가 없어. 눈 하나밖에. 그것은 그 바탕에 국민정음이 없었다면, 이것을 지키고 갖고 내고 살려내지 못했다면 저는 이 땅에 우리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그 파워풀한 최고의 무기가 저는 이 국민정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말을 하고 글을 쓰세요. 그 바람줄 마지막 보세요. 혀 끝에서 물결이 솟고 붓 아래에 꽃이 피어요. 이건 만혜스님 아니면 이렇게 국민정음이라는 한글이라는 이 위대한 소리글을 얘기해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 뒤에 지금 우리 완주 안심사 불전원인데요. 이 말에 선서로 돌아갑니다. 시인전에. 그리고 나서 이 어른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북 김제 안심사에서 금강경, 원각경, 수다나 요의경, 그 다음에 천자, 부원중경, 유학 이 5권을 목판에 새긴 목판본을 찾아요. 찾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 내려가십니다. 보시고 몇시 올라와요. 야, 여기도 없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서울 종로원 인근에 제대로 보관 외실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래갖고 몇시 올라와갖고 자세한 내용 보세요. 임경을 합니다. 임경을 하고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임경비를 대겠다 해도 만혜스님이 한 방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지금 이게 몇 군데 동국대 도서관 또 혹은 뭐 이 고설 전문가 수집가 또 연세대 기타 등등의 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정관 가면 원각경 수다라 요의경 임경본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매시고 내려가고 다시 안심사로 갔어요. 갔는데 이 한국전쟁 때 공비토벌 한다고 폭격을 하고 안심사 대웅전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때 사라져버려요. 살아 계셨으면 그건 무조건 불어올라오는 그 성도를 금강경 한 권, 원각경 10권, 그 다음에 부모운중경 한 권, 그 다음에 천자문 한 권, 유압 2권, 658장인가라는 그 경판을 다 싣고 올라와갖고 임경을 한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목판도는 사라졌지만. 그리고 희방사본 또 공비 소탕한다고 경북 희양산 희방사도 폭탄 맞아갖고 월인석복 권 1, 2,
그 목판본도 사라지고 없는데 그 인정했던 것이 지금 서강대학교에 박물관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동광서도 같은 케이스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동광서 야소교들이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6박 7일 동안 탔다는 게 동아일보 기사에 나옵니다. 51년도에. 그 11복 2년도에. 그게 판골이었거든요. 옛날에. 강경도감 본책이어서 거기서 국민정음 해라본 소감독이 부처님 복장 속에 들어있는 걸 훔쳐 나가갖고 지금 저기 안동에 있는 상주 본이라고 알고 있는 백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사찰 속에서 움직였던 그 속에 부처님 형제 속에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오늘 만해 스님의 시를 주마 간산격으로 더 깊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짧지만 핵심되는 것들을 전 나름대로 모아봤고 이 계기로 우리 대불청이 되었던 대불인이 되었던 또 다른 인연 밖으로 가셔가지고 널리 만해 스님이 가지고 계신 님의 실체를 오늘 여기 이 동참해 주신 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서 또 다른 만해 스님이 꼽힐 수 있다면 저는 오늘 2시간 즐겁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그 강연은 이렇게 그 깊은 또 뜻깊은 강의 해주신 우리 박혜진 선생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강연은 만들어진다 프로그램은 올해 1차 강연은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8월로 이렇게 강연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으로는 또 다시 포스터 이런 거 홍보해드리고 이 서울시 강연 이외에 저희가 또 통일교육사업으로 성교육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또 통일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도 또 홍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또 많은 관심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만행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 이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또 차후에 또 박혜진 선생님 또 다시 모시게 되는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또 오늘 그 자료로 프린트물로 좀 드린 게 있는데요. 시편담 조주해 시편담주에 관련된 프린트물에 이제 이것도 또 보시고 또 관련 내용에 또 시편담 관련해서는 또 차후에 약간 더 보강된 강연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혹시나 또 관심 계신 분들은 그 매월당 전쟁 속의 시편담 요회가 무한역은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훈민정음의 역사를 이제 제가 강의 끝났으니까 저장 좀 할게요. 1분만 책 쓰게. 훈민정음의 길 태극전자 심리평전 제가 이 책 만드는데 15년 딱 걸렸습니다. 이 역사 속에 태극전자 심리스님 지금 민족 대백과사전, 불교 대사전 전부 다 찾아보면 상물연대 미생입니다. 근데 1403년에 나셔서 1480년까지 생존해 계셨고 이 어른이 이 태각존자 신민스님이 어떻게 훈민정음 창제 초기부터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훈민정음을 관통하는 역사 속에 존재했는가를 제 상상력 0.1% 빼고는 왜곡이 아닙니다. 왜곡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서 나왔어야지 왜곡이죠. 이건 전부 다 제가 여기 1738개 줄을 달아놨습니다.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회각존자 신미스님이 어떻게 훈민정음이 이 땅에 존속할 수 있고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그래서 그 영화사에서도 참여해달라 해서 참여를 했고 물론 영화의 문법이 틀리고 또 영화의 방법들이 다 틀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분을 제가 역사 밖으로 매셔왔고 혹시라도 그래서 조기종단에서도 우리 현영당께서 2016년도에 국민정음과 불교 관련된 특별세미나도 열어주셨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린청강제국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서는 세종께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583편의 대장편 서사시가 이런 시약들이 이런 부시들이 타고 남은 제가 기름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인석호라든지
금강경 판본이라든지 은혜본들이 타고났지만 그래도 찍혀 있어서 살아남았던 책들 속에서 훈민정음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우리 미래 세대가 존속한다면 끊임없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훈민정음의 길 인터넷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면서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